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했습니다. 시원하게 48,000달러 위로 올라서 준 뒤 주간 종가까지 이 위에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의 주간 종가 마감을 기록을 한 건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그만큼 뜨겁다라는 것이고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역시 그만큼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7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4% 수준까지 올라서면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오 페드히에는 44,164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RSI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황소들이 48,970달러 위로 끌어올리면 52,000달러를 거쳐서 6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수준에서 가격이 급락할 경우 며칠 동안 44,700달러에서 48,970달러 사이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20일 지수이동 평균 아래로 떨어지면 단기 추세는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반등하면 52,000달러를 거쳐서 6만 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고 44,000달러 밑으로 빠지면 단기 약세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이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의 저항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탄력적이다.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니라 좋은 신호인데 기관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된다는 것은 시장의 강세를 의미한다. 반감기 전에 53,000달러에서 57,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공유하며 비트코인 69,000달러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지난 사이클 최고치인 69,000달러 돌파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하단 지지라인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이미 세 번째 저항 돌파까지 이뤄냈기 때문에 69,000달러 전고 돌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비트코인이 다시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13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면 전체 과정에 있어서 항상 상승장의 전조 역할, 이 반감기였는데 지금 현재 패턴은 이전 사이클과 완전히 일치한다. 다음 정점은 25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주간 차트인데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캔들이 이번에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황소들이 주도권을 잡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하필 반감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단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반감기 이슈가 정말 간단치 않다라는 점은 이 표 하나만 봐도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번 반감기를 거치면 비트코인 블록당 채굴 보상은 6.25개에서 3.125개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채굴이 엄청 빡세진다라는 것이고 비트코인의 희소성 역시 엄청 높이는 것이어서 가격 상승의 재료로서 반감기가 지금까지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4년 주기의 반감기를 거치다 보면 2032년에는 0.78125개, 2040년은 이 채굴 보상이 0.1953125개 이렇게 줄어들고 2060년 반감기가 되면 0.006103551개로 확 줄어듭니다. 2112년 아마 이때가 되면 지금 숨쉬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때 채굴 보상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100만 달러가 언젠가는 가능할 거란 얘기,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조금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숫자들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견인하고 있는 직접적인 주체는 블랙록을 비롯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기관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10일 기준 블랙록은
5,200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는데 다른 8개의 현물 ETF가 사들인 비트코인도 모두 합치면 6,400개 이상입니다. 2월에만 비트코인 현물 ETF로 27억 달러 이상이 유입이 됐는데 전통 금융기관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관건은 이 같은 관심이 어느 정도 강도로 얼마나 지속될지에 맞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센티멘트 데이터인데 비트코인 고래들은 지난 3주에 걸쳐서 비트코인 14만 개를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6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인 건데 다양한 종류의 큰 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쩌면 2월에 발생할 수도 있는 대형 잠재적 호재는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입니다. 지난달 자산운용사 하베스트 펀드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만간 승인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건데 홍콩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 텐센트 뉴스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빠른 시일 안에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춘절 이후 홍콩의 첫 비트코인 현물 ETF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다. 이렇게 나름의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춘절 이후라는 것은 설 연휴가 끝나고 빠르면 2월 중순에도 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콩에서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등장하는 것도 이렇게 관심사지만 이걸 신청한 곳이 하베스트 펀드라는 점이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최대 규모의 펀드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 운용 자산 규모가 2,3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사는 베이징에 있고 홍콩, 미국, 영국 등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콩 통화청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곳은 하베스트의 홍콩 지사 하베스트 홍콩 코퍼레이션입니다. 중국의 세력급 자본이 아예 대놓고 홍콩 비트코인 ETF 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나선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과연 홍콩의 이 같은 급격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역시 아주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홍콩에서는 이미 8개 정도의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가 1분기에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블룸버그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베스트 펀드가 신호탄을 2월 중순에 끊어줄 경우 3월이 지나기 전에 추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홍콩에서 출시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4월의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점에서 확실히 흥미진진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나름의 의미 있는 퍼포먼스가 확인되는 와중에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맥스는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더 높아질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7천억 달러 영역을 테스트하면서 누적 단계를 벗어났는데 여길 지지선으로 확인하고 더 높은 것으로 이동할 준비가 된 것 같다. 4조 달러 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25년까지 5배 이상 규모로 알트 시총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는 건데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 연휴 기간을 거치면서 가장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보인 알트 하나를 꼽자라면 체인링크 빼놓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주일 사이 14% 수준의 반등을 해주면서 2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도지코인을 제치고 시가총액 랭킹 10위에 이름을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체인링크 고래들이 최근 적극적으로 매집을 진행한다는 것은 몇 차례 짚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익명의 고래 한 마리가 55개 지갑을 통해서 450만 개 넘는 체인링크를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시점과 맞물려서 체인링크 가격 급등세가 펼쳐졌습니다. 체인링크 450만 개는 8,360만 달러 규모인데 이걸 5일에 걸쳐서 매집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인링크의 가격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플래시는 주간 차트를 공유하며 체인링크 차트가 매우 교과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항을 돌파하고 급등하면서 희망을 안기고 그러다 폭락하면서 불신을 느끼게 만들다가 그렇게 개미들 떨어져 나가게 할 때 다시 급등을 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추가로 또 급등을 하면서 스릴을 느끼다가 고점에서 환희를 맛보고 그러다가 폭락세가 이어지면서 좌절과 분노를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체인링크가 저항 돌파 이후 희망을 보여줬다가 급락을 하면서 불신을 갖게 만들었었는데 다시금 이번에 반등세를 보여주며 믿음을 갖게 만드는 바로 그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아직 제대로 된 랠리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믿음의 단계까지를 보여주는 구간이 28달러 수준, 스릴 단계가 48달러 수준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희의 단계는 당연히 전고 돌파 이후 신고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52달러 이상의 어느 지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차트를 교과서적으로 끼워 맞춘 것이어서 꼭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담보하는 건 아니겠지만 차트라는 게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흘러갈 때도 엄청 왕왕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꽤나 흥미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이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도 일간 차트에서 불 플래그 패턴이 발생했는데 상단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전환시킬 경우 0.7달러 수준까지의 랠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인투 더 블록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에이다는 지금 0.54달러에서 0.56달러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는데 이 구간에서 5만 개 주소가 20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를 뚫어낼 경우에는 0.6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56달러 저항을 뚫는 게 엄청 빡센 작업이긴 할 텐데 일단 뚫어내면 지금 수준에서 30% 수준의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 캡틴 파이빅은 비체인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금 매크로 돌파 직전에 있는데 돌파에 성공할 경우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600% 랠리 가능성이 있다라는 꽤나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비체인의 경우에도 유틸리티적인 특성은 이미 시장의 평가가 끝난 종목이라서 어느 시점이 된다라면 시세가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날이 충분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종목입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2,500달러를 뚫어내면서 순조로운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 차트를 통해서 바라보면 이전 사이클과 유사한 긍정적인 강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려 18개월 동안 축적을 벌인 뒤에 이번에 상단 저항을 뚫어낸 만큼 내년까지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분석가 울프의 경우에는 내년까지 이더리움이 $10,000 부근까지 500% 수준의 랠리를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 메인넷 적용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날짜는 현지 시간으로 3월 13일인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지연될 수도 있지만 앞선 3번에 걸친 테스트넷 적용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된 만큼 예상치 못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 13일에는 이더리움 덴쿤 포크 메인넷 적용이 잘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제라시가 SEC는 결국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며 3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5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는 것, 두 번째로는 선물 ETF를 강제로 폐쇄한 뒤에 10월에 승인을 하거나 아니면 선물 ETF는 허용한 채 현물 ETF는 거부해서 소송에 직면을 하거나 이렇게 3가지가 가능한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참 거시기 머시기한 것은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거부하고 싶더라도 왜 이더리움 선물은 되고 현물은 안 되는지 이걸 설명해야 하는데 문제는 SEC는 그레이스케일 사건 소송에서도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글로벌 개망신을 당했다라는 것이고 그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결정적인 계기였다라는 겁니다. 3월에 이더리움 덴쿤 포크 메인넷 적용이 잘 마무리가 되고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 접어들게 되고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된다라면 이렇게만 상황이 잘 정리가 된다라면 올해 상반기
아주 엄청 많이 흥미로운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리플의 암호화폐 자동화 마켓메이커 AMM 출시가 지연된 것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 지금 많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SEC 이 미친 것들이 5천만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자의 경우 딜러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정책 결정을 내린 게 시발점이 됐는데, 여기에 디파이 활동도 포함되면서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인 암호화폐 자동화 마켓메이커 AMM도 딜러로 등록을 해야 하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하필 이번 SEC의 결정이 리플의 AMM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등장을 해주었고, 이게 또 하필 2월 14일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게 무산이 되면서 SEC의 결정으로 인해서 리플의 신제품이 악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이 같은 우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일부 밸리데이터에서 기존 도입 찬성표를 철회하면서 합의 도출 자체가 부결된 게 이 직후였기 때문에 SEC의 이런 개같은 결정과 연관돼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플의 CTO 데이비 슈왈츠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이건 SEC의 결정과는 상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양반은 AMM 기능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트랜잭션 처리 지연 버그를 발견하고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기술적인 이슈이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일 안에, 그러니까 2월 안에는 도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